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전기기능사 이론 같이 나가게 될 정관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직류회로부터 나가 볼 겁니다. 자, 우리 직류회로 이제 첫 번째 원자와 전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와 전자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물질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야겠죠? 물질. 자,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카메라나 아니면 지우개나 아니면은 구리나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그 물질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자, 물질은 수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자라고 되어 있죠? 또 그 분자들은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수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들도 다시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때 우리가 볼 것은 이 원자라는 얘입니다. 자, 이때 이 원자의 구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원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원자는. 자, 이렇게 원형 형태로 되어 있죠.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요 그림에서 자, 이렇게 조금만 더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그린 얘를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원자핵. 자, 그럼 원자핵 안에는 지금 이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원형과 그 다음에 아무런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원형이 있죠. 자, 그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양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얘를 중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원형의 끝에 여기를 보면은 마이너스의 성분을 가진 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성분을 가진 얘를 우리는 전자라고 표현을 해요. 전자. 자, 이 원자에는요, 자, 움직일 수 있는 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일 수 있는 얘는 이 전자밖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은 어떻냐?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 원자핵이라는 얘가 구속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속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전자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원자핵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우리는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자를 다른 이름으로 자, 전자라고 하지만 자유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전자. 자, 그래서 원자핵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유전자 혹은 전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원자와 전자다라고 해서 조금만 더 보자고요. 자, 우리가 원자라는 것은 원소의 화학적 상태를 특정짓는 최소 기본 단위다라는 거고요. 자, 분자라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물질이라는 것은 수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때 또 그 분자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자유전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원자 핵의 구속에서 이탈하여 자유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뭐라고요? 자유전자라고요. 자유전자.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원자 내의 양성자 수가 전자의 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더라. 자, 여러분들 이때 이것을 우리는 정상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 상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알고 넘어가실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을 때를 우리는 정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우리가 수가 바뀔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물질끼리 마찰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아까 원자 핵이 구속하고 있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였죠. 자,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크기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원자 핵이 구속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원자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얘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전자죠, 전자. 자, 그래서 전자가 이동을 함에 따라서 그 물질의 전자의 수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대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전.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전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대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한다. 대전. 그때 전기가 왜 띠게 됩니까?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질 때 그것을 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전기를 띠는 현상이다. 무엇입니까? 대전입니다. 대전. 자, 대전은 플러스 대전이 있고 마이너스 대전이 있습니다. 자, 전자의 수가 적으면은 양성자가 더 많겠죠. 그것을 플러스 대전이라고 하는 거고. 자, 전자의 수가 더 많으면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많겠죠. 그것을 마이너스 대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찾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기를 띠는 현상이다. 대전이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기량을 이야기합니다. 전기량.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밑줄 친 이 두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전자와 양성자의 전기량값입니다. 자, 근데 두 개를 보시면은 1.602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까지는 같습니다. 그쵸? 여기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그쵸?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차이가 날 뿐이지 값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자, 여기서만 잘 잡아 두시고 문제를 찾을 때는 뭐만 찾으시면 되겠습니까? 1.602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이것만 잘 찾아주시면 양성자든 전자든 전기량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얘를 우리는 쿨롬이다라고 읽어요.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전기량 혹은 전하의 단위는 우리가 쿨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은 조금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양성자의 전기량값, 전자의 전기량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보통은 기출문제에서 양성자의 질량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전자의 질량의 값은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값을 볼까요? 자, 9.107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값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표시한 거, 요거를 잘 보세요. 자, 자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거였는지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을 때를 정상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지게 되면 대전이 된다. 대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전기를 띠는 현상이더라. 자, 양성자의 전기량값은 1.602에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전자도 마찬가지로 같죠? 자, 전자의 질량은 9.107 혹은 9.109라고도 합니다. 어차피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요.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이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전기 또는 열에 대한 저항이 매우 작아서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는 물체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구리가 있죠, 구리. 여러분들 선을, 피해목을 벗겨보시면은 거기 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도체죠? 도체입니다. 자, 부도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전류의 흐름을 차단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절연체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 전도도에 따른 물질의 분류 가운데 하나로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속하는 물질이더라. 규소, 게르마늄, 셀렌 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 뒤에 내용을 하기 전에 요거를 조금 알고 가야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앞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여기서 설명 들으시고 또 뒤쪽에 제가 해드리는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ohm의 법칙이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 V는 I, R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V가 뭐고, I가 뭐고, R이 뭐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지 전기를 배우는데 조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용어들을 익숙해지는 게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I라는 얘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전류를 나타낼 때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A를 이렇게 써요. A.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암페아라고 읽습니다. 암페아.
암페아. 자, 그 다음에 R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있죠. 얘는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도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단위를 읽을 때 우리가 5옴 혹은 옴이라고 읽어요. 5옴 혹은 옴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옴의 법칙이다. 아, 여기 나오는 이 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옴의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V라는 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집에서 가전제품들 사용하실 때 몇 볼트짜리에 사용합니까? 220볼트요. 그때 그게 바로 전압이죠, 전압. 전압. 그래서 얘는 단위를 쓸 때 V를 쓰고요. 얘를 볼트라고 읽습니다. 볼트.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이렇게 알아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자,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자,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물입니다. 물.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물의 방향을 보니까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맞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이 흐르는 길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로라고 이야기하죠. 수로요. 수로. 자, 우리 전기도요.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길은 수로, 전기가 흐르는 길은 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로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는 전선, 케이블 그런 것들이 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이 계곡에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동물원에 가면 비버들 아시죠? 비버들. 자, 비버가요. 뭐 물론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자, 이렇게 계곡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집을 지어놨습니다. 자, 계곡에 비버가 집을 지어놨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계곡에 비버가 집을 짓지 않았을 때와 비버가 집을 지었을 때의 물의 흐름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비버가 집을 짓기 전에는 물이 전체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쭉 흐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비버가 여기에 집을 짓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자, 물은 그대로 흐르지만 이 비버의 집 때문에 조금 느리게 흐릅니다. 조금 느리게 흘러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비버의 집은 물의 흐름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볼까요? 자, 물이 흐르는 길을 우리가 수로라고 했어요. 자, 즉 지금 이 계곡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수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정기적으로 바꾸면은 전로에는 뭐가 흐를까요? 전기가 흐르죠. 자, 근데 사실 전기가 흐르는 것은 전하의 이동, 즉
전류의 이동이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로에는 물 대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곡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비버의 집처럼, 자, 이 전로에도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 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 누구냐? 바로 이 저항입니다. 저항. 자, 전로에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때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얘가 저항이라고요. 저항. 자, 그러면 저항이라는 얘는 어떤 얘인지 아시겠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계곡으로 돌아와서, 자, 내가 이 비버의 집과 이 물이 만나는 이 지점을 한번 자세하게 보니까 이 물과 비버의 집이 만나는 부분에, 자, 출렁출렁이면서 우리가 파도가 있듯이 여기에 어떠한 압력이 생기는 거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물의 압력을 우리는 수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수압이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겁니까? 물과 비버의 집이 만나면서 생긴 게 수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얘를 다시 정기적으로 바꿔준다면 물은 전류가 될 거고, 이때 이 비버의 집은 저항이 되겠죠. 자, 물과 비버의 집이 만나는 부분에, 자, 수압이 생기죠. 수압이.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류와 저항이 만나는 부분에는 어떠한 압력이 생기더라. 그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식을 보세요. 자, 우리 수압은 물과 비버의 집 때문에 생긴 게 수압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전압은 뭐와 뭐 때문에 생겼다고 했어요? 전류와 저항이 만나면서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식이,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더라.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만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V는 I, R이라는 식에서, 자, I를 이렇게 앞으로 뺄 거예요. I는, 전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류는, 자, 그때 전류는 R분의 V라는 식을 가집니다. 전류는 R분의 V라는 이런 식을 가져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저항과 이 전류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저항이라는 얘는 어떤 얘라고 했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저항이 크다. 저항이 크다. 라고 하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흐름을 방해하는 얘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작아지죠. 자, 반대로 저항이 작아졌다. 흐름을 방해하는 얘가 작아졌다. 그러면은 더 잘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커지면은 작아지고, 반대로 작아지면 커지는 관계를 우리가 바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우리 수압이라는 거는요, 물이 적을 때 더 수압이 클까요? 물이 많을 때 더 수압이 클까요? 물이 많을 때 더 수압이 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죠.
전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크면 클수록 압력은 세지고, 자, 전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은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같이 가는 형태,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관계를 비례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식을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번에는 R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R을. 자, 그러면 저항 R은, 자, 다시 이렇게 되겠죠. 전류분의 전압이다. 전류분의 저항, 전압이다. 자, 그러면 요거 관계도 어때요? 같죠? 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고 저항과 전압은 비례관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비례, 반비례 관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또 뒤쪽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전압 V는 IR이다. 전류 I는 R분의 V다. 저항 R은 I분의 V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식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과 관련된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표로 암기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전압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려보세요. 그러면 V는 IR이다. 나오죠? 내가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자, 전류만 가려보세요. R분의 V 나오죠? 자, 내가 저항을 알고 싶어요. R만 가려보세요. I분의 V. 여기 있는 식을, 요 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류라는 얘는 어떤 얘고, 저항이라는 얘는 어떤 얘고, 전압이라는 얘는 어떤 얘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뒤의 영상부터 다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